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야기는 이제 시작합니다. 조선시대 수도 한양에는 임금께서 박선우라는 젊은 관리를 특별히 아끼신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임금께서 재능이 뛰어나고 읽지 않은 책이 없으며 학식이 깊은 선우를 지극히 총애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선우는 나이는 젊었지만 그의 지혜와 통찰력은 인위 조정을 넘어 백성들에게까지 알려질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임금께서는 조용히 선우를 편전으로 부르셨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고요한 방 안에는 임금의 깊은 고민이 서려 있는 듯했습니다. 선우야, 이리 가까이 오너라. 요즘 나라 안 밖으로 걱정거리가 많아 내 마음이 편치 않구나. 그대의 지혜가 필요하다. 밤낮으로 정사에 매달리지만 어쩐지 실타래가 엉킨 듯 풀리지 않는구나. 송구하옵니다. 전하, 미천한 신에게 어떤 분부를 내리시려나이까? 전하의 근심을 덜어드릴 수 있다면 어떤 일이든 감당하겠나이다. 신의 지혜가 부족할지언정 전하를 향한 충심은 하늘과 같사옵니다. 허허, 그대의 겸손함은 여전하구나. 그대의 그 고든 마음을 내가 신뢰하기에 이리 부른 것이다. 딱딱한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그대가 최근에 읽은 옛 편인의 이야기나 들려주겠느냐? 그대의 맑은 목소리로 듣는 옛 이야기는 내 복잡한 마음을 잠시나마 쉬게 해주더구나. 예, 전하, 분부대로 하겠나이다. 최근에 읽은 책 중에 백성을 사랑하고 그들의 소리에 귀 기울였던 옛 성군의 이야기가 있사옵니다. 그분께서는 선우는 차분하고 지혜로운 목소리로 옛 이야기를 시작했다. 선우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임금은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젊은 신하의 깊은 학식과 세상을 보는 통찰력에 다시 한번 감탄하며 임금의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임금과 선우가 이처럼 격에 없이 지혜를 나누는 모습은 다른 대신들의 눈에 곱게 보일 리 없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권력을 누려온 늙은 재상들은 젊은 선우가 임금의 총애를 독차지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보이지 않는 칼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 젊은 것이 무엇이 그리 대단하다고 전하께서 저리 아끼시는가? 글 공부나 좀 했을 뿐 세상 물정을 어찌 알겠는가? 대신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선우를 깎아내릴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나라에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논밭은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지고 백성들은 마실 물조차 구하기 어려워 하늘을 보며 탄식했습니다. 조정에서는 연일 대책회의가 열렸지만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때 선우를 시기하던 늙은 재상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임금께 아뢰었습니다. 전하, 박선우는 하늘의 이치에도 밝다고 하니 그에게 기우제를 주관하게 하여 비를 내리게 하면 어떠하옵니까? 만약 비를 내리지 못한다면 이는 그가 임금님의 총애를 받을 자격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옵니다. 또한 백성들의 원망도 그에게로 향하게 될 것이니 이 또한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속셈은 선우를 곤경에 빠뜨리려는 것이었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다. 선우의 지혜와 정성이라면 하늘도 감동하지 않겠는가? 좋다. 박선우에게 기우제를 주관하도록 명하겠다. 이는 단순히 비를 구하는 것을 넘어 백성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려는 나의 의지를 보이는 것이기도 하다. 임금의 명이 떨어지자 선우는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기우제를 지내기에 앞서 먼저 가뭄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의 삶을 직접 살피기 위해 변복을 하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는 말라버린 강과 텅 빈 곳간을 보며 눈물을 흘렸고 굶주린 아이들의 울음소리에 가슴 아파했습니다. 하늘의 비를 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백성들이 겪는 고통을 외면할 수는 없다. 내가 가진 모든 지혜와 힘을 다해 백성들을 먼저 구해야 한다. 선우는 즉시 사제를 털어 곡식을 사고 대신는 부자들을 설득하여 구휼 창고를 열게 했습니다. 또한 관리들에게는 당장의 이익을 쫓기보다 먼 미래를 위해 농수로를 정비하고 우물을 파는 일에 힘쓰도록 독려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노력에 관리들과 백성들도 점차 마음을 열고 힘을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기우제를 지내는 날, 선우는 화려한 제복 대신 소박한 삼배옷을 입고 제단에 섰습니다. 그는 하늘의 비를 간절히 청하는 동시에 백성들 앞에서 가뭄 극복을 위한 노력과 단결을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하늘이시여, 부족한 저희의 정성을 굽어 살피소서. 간절히 비옵나니 단비를 내려 이 땅의 고통을 씻어주시옵소서. 또한 여기 모인 백성들이여, 하늘의 자비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지혜와 힘을 모아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서로 돕고 노력합시다. 저 박선우가 앞장서겠나이다. 신기하게도 선우의 진심 어린 기도와 그간의 실질적인 노력 덕분인지 그날 밤부터 기다리던 비가 흡족하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메마른 대지가 촉촉이 젖어들자 백성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선우의 지혜와 진정성을 감탄하며 그를 칭송했습니다. 연 박선우로다. 그는 하늘의 뜻만 구한 것이 아니라 땅의 백성을 먼저 보살폈으니 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와 덕이 아니겠는가? 나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이야. 그 후로도 임금 2호의 박선우에 대한 신임은 변함이 없었으나 나라실에 대한 임금의 고심은 날로 깊어만 갔습니다. 어느 달 밝은 밤, 임금 2호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쌓여가는 정무와 어지러운 민심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이 깊은 밤, 궁궐 담장 아니라도 잠시 거닐며 머리를 식혀야겠구나. 임금은 용포를 벗고 평복으로 갈아입은 뒤 믿음직한 호위무사 한 명만을 대동하고 조용히 자맹에 나섰습니다. 달빛이 교교의 궁궐 구석구석을 비추는 가운데 임금의 발길은 어느덧 성균관 근처에 다다랐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인적이 끊겨 고요해야 할 그곳에 희미한 등불 하나가 창호 너머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긴 누구의 방인가? 이 야심한 시각까지 불이 켜져 있구나. 호기심이 동한 임금은 팔견을 죽이고 조심스레 그 방으로 다가갔습니다. 창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그곳에는 놀랍게도 박선우가 홀로 앉아 책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밤늦도록 학문에 정진하는 젊은 신하의 모습에 임금은 속으로 흐뭇함을 느꼈습니다. 과연 선우로다. 저런 성실함과 열정이 있기에 그 지혜가 남다른 것이겠지. 짐이 사람 하나는 제대로 보았구나. 임금이 조용히 발길을 돌리려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끼! 하는 소리와 함께 방문이 살며시 열리더니 아름다운 용모의 젊은 여인이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곧장 선우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으리, 밤늦게 찾아뵈어 송구하오나 더는 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어 이리 무례를 범하게 되었나이다. 뉘신데 이 밤중에 허락도 없이 들어오시오. 그리고 어찌 나에게 무릎을 꿇는 것이오. 소인은 궁궐 후미진 곳에 있는 이름 없는 궁녀이옵니다. 오래전부터 나으리의 높으신 학식과 강직한 성품을 멀리서 흠모하여 왔나이다. 오늘 밤 달빛 아래 글을 읽으시는 나으리의 모습을 뵙고는 저도 모르게 이끌려 제 마음을 받아주시지 않으신다면 차라리 이 자리에서 죽음을 택하겠나이다. 여인은 품속에서 작은 은장도를 꺼내 자신의 목에 겨누었습니다. 선우는 너무나 놀라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아니 되오. 이게 무슨 짓이오. 그대는 궁궐의 사람이 아니오. 어찌 이리 분수를 모르고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이오. 당장 그 칼을 내려놓으시오. 나와 그대 사이에는 결코 아무 일도 있을 수 없소. 나으리, 제 진심을 몰라주시는 겁니까? 나으리를 향한 제 마음은 죽음도 두렵지 않사옵니다. 여인은 금방이라도 스스로를 해할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선우는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며 여인을 말리려 애썼습니다. 달빛 아래 방 안에서는 여인의 애절한 울음소리와 선우의 다급한 만류가 뒤섞여 한동안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결국 여인의 간절함과 극단적인 행동 앞에서 선우는 더 이상 강하게 뿌리치지 못하고 괴로워하며 그녀의 뜻을 받아들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광경을 창밖에 숨어있던 임금 2호는 처음부터 끝까지 빠짐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신뢰하고 아끼던 신하가 궁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장면에 임금은 말할 수 없는 충격과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크게 노하거나 소란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거운 침묵 속에 조용히 자신이 입고 있던 평복 겉옷을 버서문 앞에 놓아두고는 말없이 발길을 돌렸습니다. 달빛만이 차갑게 임금의 등 뒤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어젯밤의 혼란스러운 기억 속에 선우는 뒤늦게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몸 위에는 생전 처음 보는 귀한 옷, 바로 임금의 용포가 덮여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젯밤 창밖에서 계셨던 분이 바로 임금이셨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선우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과 함께
임금을 기만한 것에 대한 엄청난 후회와 죄책감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아, 내가 무슨 짓을 감히 전하를 기만하고 성운을 저버렸구나.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으니 어찌 하늘을 볼 수 있단 말인가. 선우는 즉시 붓을 들어 밤새 있었던 일의 자초지종과 자신의 어리석음을 고백하고 임금을 기만한 죄에 대해 죽음으로 벌해달라는 처절한 내용의 상소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은 후회와 두려움으로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선우가 죽음을 각오하고 올린 상소에 대해 며칠이 지나도록 임금의 답은 없었습니다. 선우는 매일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처분을 기다렸지만 궁궐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평온하기만 했습니다. 그의 죄를 아는 이는 하늘과 땅, 그리고 임금과 자기 자신뿐이라고 생각하며 선우는 깊은 자책감 속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로 그때 조정에 강직하고 청렴하기로 이름난 젊은 관리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최우진이었습니다. 그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품으로 비록 직급은 낮았으나 그의 고든 성정은 조용히 알려져 있었습니다. 최우진은 며칠 전 자신이 목격한 일을 두고 고심하다가 마침내 임금께 직접 아뢰기로 결심하고 상소를 올렸습니다. 임금 2호 앞에 나아간 최우진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전하, 송구하오나 아래 말씀이 있나이다. 신이 며칠 전밤 급한 용무가 있어 성균관 근처를 지나게 되었나이다. 그때 박선우 관리의 처소로 보이는 방에서 한밤중에 궁녀로 보이는 여인이 황급히 뒷문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목격하였나이다. 이는 필시 부적절한 사통이 있었던 것이라 사료되옵니다. 박선우 관리가 전하의 총애를 받는 것은 익히하오나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감히 아뢰옵니다. 최우진의 고발에도 임금 2호의 표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임금은 그저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대가 본 것을 또 아는 이가 있는가? 아뢰옵기 황공하오나 그 밤 그 시각에 그곳을 보니는 신 혼자인 줄로 아옵니다. 그 말을 듣자 임금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어렸습니다. 허허, 그런가? 실은 그날 밤, 나 역시 우연히 그곳을 지나다가 모든 것을 보았다네. 하지만 내 보기에는 선우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젊은 혈기에 혹하여 잠시 실수가 있었던 듯하니 그리 크게 문제 삼을 일은 아닌 듯하네. 이 일은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는 것이 좋겠네. 임금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최우진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듣자 하니 그대는 강직하고 매사에 신중하다 하더군. 지금 맡은 직책이 무엇인가? 예, 전하, 신은 현재 호조에서 감찰 업무를 맡고 있사옵니다. 호조 감찰이라. 그대의 정직함과 꼼꼼함이라면 더 큰 일을 맡겨도 좋겠구나. 마침 함경도 지역의 탐관오리들의 폐단이 심하여 백성들의 원성이 높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내가 오늘 그대를 함경 감사로 제수할 터이니 즉시 부임하여 그곳에 부패를 뿌리 뽑고 관리들을 엄히 다스리며 곤궁한 백성들의 삶을 두루 살피도록 하라. 생각지도 못한 파격적인 승진에 최우진은 놀라움과 감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즉시 바닥에 엎드려 임금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전하, 성운이 망극하옵니다. 미천한 신에게 이리 중책을 맡기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나이다. 신의 모든 것을 바쳐 전하의 명을 받들고 함경도 백성들을 위해 분골 쇄신하겠나이다. 임금은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길을 떠나는 최우진에게 마지막 당부를 덧붙였습니다. 함경도는 예로부터 미인이 많기로 소문난 곳이다. 그대가 그곳에 부임하거든 부디 여색을 경계하고 또 경계하라. 아무리 강직한 관리라도 아름다움 앞에서는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법이니 자칫 잘못하면 박선우처럼 공무를 그르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대의 충신과 능력을 믿으니 부디 나를 실망시키지 말게. 전하의 깊으신 뜻과 염려를 뼛속 깊이 새기겠나이다. 결단코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쳐 임무를 소홀히 하는 일은 없을 것이옵니다. 전하의 크신 믿음에 반드시 보답하겠나이다. 임금의 신임과 막중한 임무를 받은 최우진은 벅찬 마음을 안고 함경도로 떠날 채비를 시작했습니다. 임금은 멀리 떠나는 최우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함경 감사로 부임한 최우진은 임금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민정을 살폈고 부정부패를 저지른 관리들을 엄격히 조사하여 처벌했습니다. 그의 강직함과 공정한 일처리에 탐관오리들은 두려워 몸을 사렸고
백성들은 점차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그의 노력 덕분에 반년쯤 지나자 함경도 땅에는 모처럼 평화가 깃들고 백성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깊은 밤, 최우진은 여느 때처럼 홀로 민정을 살피기 위해 야간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밤거리를 걷던 그의 귀에 어디선가 여인의 애달픈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가 들려오는 곳으로 발길을 옮기니 달빛이 비치는 외딴 집 처마 밑에서 젊고 아름다운 여인 하나가 홀로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 내 신세야. 꽃다운이 내 청춘에 홀로 된 이 몸이라니. 서방님은 어찌 그리 일찍 저를 두고 가셨는지. 이 깊은 밤, 외로움을 달랠 길 없어 눈물만 흐르는구나. 달빛 아래 드러난 여인의 청초한 아름다움과 깊은 슬픔은 최우진의 마음을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순간 그는 함경도로 떠나올 때 임금이 했던 당부가 뇌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함경도에는 미인이 많으니 부디 여색을 경계하라. 그는 애써 마음을 다잡고 조용히 발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관아에 앉아 정모를 보는 내내 최우진은 어젯밤 보았던 그 여인의 모습과 울음소리를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름다우면서도 한없이 슬퍼 보이던 그 눈빛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결국 그는 참지 못하고 다시 그 여인을 찾아가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최우진은 관복을 벗고 평범한 선비의 옷으로 갈아입은 뒤 어젯밤 그 집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자 잠시 후 어젯밤 그 여인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실례가 많았습니다. 부인, 저는 이곳에 새로 부임한 감사 최우진이라고 합니다. 어젯밤 우연히 이 근처를 지나다가 부인의 슬피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혹시 무슨 어려운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염치불고하고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감사라는 말에 여인은 잠시 놀란 듯 했으나 이내 안으로 정중히 맞아들였습니다. 방 안에 마주 앉자 여인은 자신의 기고한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누추한 곳까지 귀한 걸음을 하셨는데 이리 반겨드릴 것이 없어 송구합니다. 제 신세를 물으셨지요. 소인은 본래 체주와 용모가 남달라 자부심이 높았나이다. 그래서 짝을 찾는데도 신중을 기하여 마침내 재능 있는 선비를 만나 혼인하였지요. 허나 행복도 잠시, 혼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서방님이 금한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답니다. 그 후로 이리 홀로 남아 외로운 밤을 눈물로 지새우고 있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며 또다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고개를 들어 최우진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나으리께서는 어찌 그리 반듯하시고 위엄이 넘치시는지요. 소인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저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남은 생을 의지할 만한 분이 바로 나으리 같은 분이 아니실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오늘 밤 부디 제 곁에 머물러 주시면 아니 되겠사옵니까? 여인의 갑작스럽고도 대담한 요청에 최우진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임금의 경고와 눈앞의 여인의 유혹이 거세게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최우진은 젊은 과부의 간청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깊은 후회와 불안감 속에서 관하로 돌아온 그에게 즉시 수도로 돌아오라는 긴급 소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필시 어젯밤 일이 알려진 것이리라. 최우진은 죽음을 각오하고 상경했습니다. 임금 2호 앞에 엎드린 최우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죄를 구했습니다. 전하, 신,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그러자 임금은 뜻밖의 크게 웃었습니다. 하하! 고개를 들라. 우진아, 그대는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짐의 시험에 든 것뿐이다. 그대가 만난 여인은 함경도 과부가 아니라 짐의 시험을 위해 평양에서 보낸 기생 매화였느니라. 최우진은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떠한가? 그대가 비난했던 박선우와 비슷한 처지가 되어보니 강직한 그대조차 흔들리지 않았던가? 그제야 임금의 깊은 뜻을 깨달은 최우진은 얼굴이 붉어지며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아, 전하. 신이 얼마나 오만하고 경솔했는지 이제야 알았나이다. 타인의 처지를 헤아리지 못하고 함부로 판단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역지사지의 귀한 가르침 뼈에 새기겠나이다. 최우진은 자신의 섣부른 판단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임금의 가르침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최우진의 진심 어린 반성을 들은 임금 2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임금은 곧 사람을 보내 함경도에 있던 기생 매화를 궁으로 불렀습니다. 매화야, 내가 맡은 바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 주었다. 그 과정에서 최우진 감사와
남다른 인연이 맺어진 듯하니 내 오늘 너희 두 사람을 부부로 맺어주고자 한다. 서로 아끼고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거라. 임금은 또한 박선호와 과거 성균관에서 그에게 연정을 고백했던 궁녀도 함께 불렀습니다.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임금이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우야, 그리고 궁녀야. 너희 두 사람 사이에도 예기치 못한 인연의 끈이 다 있었음을 내가 안다. 지난 일은 덮어두고 서로의 마음을 소중히 여겨 평생을 함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내 일을 허락하노라. 임금의 너그러운 결정과 깊은 배려에 박선호와 최우진 두 젊은 관리는 물론이고 매화와 궁녀 또한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관리는 임금 앞에 다시 엎드려 크나큰 은혜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전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그 후 박선호와 최우진은 임금 이호에게서 배운 깊은 교훈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정사에 임했으며 백성들의 작은 고통에도 귀 기울이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려 노력했습니다. 임금을 향한 충성심과 백성을 향한 사랑은 날로 깊어져 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은 모두 나라의 기둥이 되는 훌륭한 재상이 되었고 그들의 지혜와 덕망은 나라를 태평성대로 이끄는 데 큰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임금 이호의 지혜로운 가르침과 두 재상의 어진 정치를 칭송하며 이 이야기를 통해 역지사지, 즉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되새겼다고 전해집니다.